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이죠.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즐겁게 보내셨어요? 아니 표정이 너무 밝으셔서 왠지 주말에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늘 비슷했지만요. 네. 토요일에 약간 비가 오기는 했는데 지금 맞아요. 가을 날씨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래서 좋아요. 금방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네. 거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바깥 생활도 하고 애들하고 재밌게 놀기도 하고 맞아요. 만끽했습니다. 가을을. 어쩐지 가을을 풍성하게 만끽하고 오는 것이 표정에서도 드러난다 싶었어요. 요즘에 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네. 전시회나 음악회 같은 행사들도 많이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간간히 또 짬이 나신다고 네. 하면 이 가을을 한껏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할까요? 그렇게 주제가 가을처럼 저희가 즐거운 주제만은 아닌데요. 아이고. 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저희 노령 질환이 늘어나게 되고 부모님들의 재산에 대해 자녀들 간 상속 분쟁이 급속히 늘어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맞아요. 다수의 경우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으로부터 특정 상속인이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경우인데요. 이런 상속 분쟁의 경우에는 어떤 판결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치매 환자분들을 찾는 문자 메시지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누었는데 가족이 인지장애를 앓게 되면 다양한 걱정거리가 생길 겁니다. 상속 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5천만의 변호인 홈페이지 법률 상담소 게시판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1045, 무료인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이 질문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고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유언도 법률에서 인정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하고 말씀도 나눴었는데, 유언이 무력화되는 여러 상황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은 경우들, 피상속인, 그러니까 상속을 해줄 분, 돌아가신 고인이 유언할 당시에 의사 무능력자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가 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선 의사 능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의사 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 무능력자는 이런 의사 능력이 없다는 건데요. 민법 규정에서는 별도로 뭐 의사 무능력자는 몇 세부터다, 어떤 상태다 이렇게 예시하거나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7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정신질환 중에서도 중증인 환자들, 뭐 만취자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로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 피상속인, 즉 부모님이 치매에 걸린 상태에서 한 유언장 작성이나 증여는 사실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치매 정말 가슴 아픈 병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고통받고 계시는데 그런데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의사 무능력자라고 판단될 정도로 인지 능력이 사라지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니죠.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상태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유언을 했다, 증여를 했다. 이게 모두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치매라도 망인의 의사 능력, 방금 설명해 주신 의사 네.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음, 판단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움은 있을 텐데요. 이제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네.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법률 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다면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렇게 의사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법률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의사 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상적으로 이게 뭐 어디 가는 거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게 뭐 맞아요. 내 행동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서류에 서명을 하면 법률적으로 어떤 음. 효과가 발생하는지, 어떤 영향이 나에게 올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 돌아가신 분의 의사 능력이 유효로 인정이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희가 망인이 이제 치매에 걸렸을 때 네. 유언이나 징혈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유언이나 징여나 그 당시에 치매 상태였다면 사실 적용되는 법리는 다 같습니다. 음, 우선 제가 그 망인이 치매 상태에서 했던 징여가 네. 유효하다고 판단됐던 그 사안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사안은 일남 삼녀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네. 아버지는 2020년 5월에 사망을 했어요. 돌아가시기 전 한 3년 전 정도에 본인의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습니다. 세 딸들은 이제 이 사건 증여는 망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증의 치매로 인해서 증여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무효다. 그러면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부분 이 증여나 이런 것들의 유효 여부, 이사 능력이 문제되는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죠. 전형적인 네, 사례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 하나의 한 맞아요. 자식에게만 뭘 줬어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네. 이게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이 아무래도 중요하가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지표가 될 텐데요. 그 의료 기록과 관련해서는 의료 전문가가 아닌 법원이 정확하게 의료 기록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재판 과정에서는 뭐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뭐 감정인을 직접 그 증인 신문을 진행을 하거나 또 음. 사실 조회를 하거나 여러 그 의료 기록에 관한 질의를 통해서 당시 증여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그런 절차를 밟기도 하는데요. 사실 치매 판단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단순히 진료 기록 진단서만이 아니라 간이 치매 검사나 치매 임상 척도 등 다양한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부로 해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망인에 대해서 세 병원에서 진단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게 원고가 근거로 제시했던 H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른다면 망인은 2010년,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고요. 그 이후에 한 6년이 지나서는 다른 병원에서 또 간이 치매 검사를 실시했는데 뭐 해마다 18점, 17점 이렇게 각기 좀 다른 결과가 나왔고요. 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H병원 소속 감정인은 그러니까 H병원이라면 처음 이분이 이제 음. 진료를 받았던 병원의 감정인은 망인이 2017년 상태, 그러니까 증여를 했을 당시에는 치매 임상 척도 2단계로 판단돼서 이건 좀 중한 정도인데요. 어떤 정도죠? 이는 법률적인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감정인은 그런 2단계로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제2병원, 그러니까 제3의 병원에서 다시 진료 기록 감정을 했는데요. 그 결과와 지금 제가 또 이후에 말씀드릴 여러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법원에서는 최초 그 망인을 진료했던 그 병원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의사 무능력자라고 판단하기엔 부족하다 해서 사실은 이 징여와 관련해서 유효로 판단한 사안입니다. 아, 지금 2017년에 증여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게 몇 년간 시간 차이를 두고 병원 세 군데에서 치매 검사가 네. 이루어졌고 조금씩 다른 판단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데 2017년 상태에 관해서는 2단계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법률적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했는데
지금 세 번째 감정이의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져서 이게 지금 맞습니다. 유효하다고 인정이 됐다는 예. 거잖아요. 왜 그랬던 거죠? 세 번째 감정의의 의견은 사실 그 치매 임상 척도와 관련해서 결국 1단계로 판단을 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 법원에서는 이 치매 판단과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설시를 하고 있는데, 치매 증상은 치매의 종류나 원인, 진행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음. 그래서 치매라고 해서 곧바로 법률 행위자의 의사 능력을 부인하거나 치매 기간 동안의 모든 법률 관계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고려 인자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판단한 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증여는 2017년도에 이루어졌지만 그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판단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기록에 대한 진료 기록 감정에 따른다면 아까 임상 척도가 2단계였는데 결국 마지막 그 2017년 증여 당시와 가까운 상태에서 다시 치매 음. 임상 척도를 했을 때는 1단계로 평가가 됐고요. 아. 1단계라는 것은 경증 또는 초기 단계 치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치매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전되기도 하고 악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법률 행위를 했던 시점에 가까운 근접한 시점의 진료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그 음. 수치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 그 당시에 주변의 진술들이라든지 상황들을 음.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 증여 당시에 가장 근접한 시기인 병원에서의 평가가 경증으로 나왔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 뭐 네, 이렇게 평가를 맞아요. 했다는 근데 거네요. 이 그 경증이라는 것이 치매 검사가 아까 17점도 나왔고 18점도 나왔었는데, 이 임상 척도를 판단한 시점에는 또 치매 검사에서 6점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음. 이 이제 감정이 판단으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점수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네. 다른 문제로 이 사안 같은 경우 청력이 매우 안 좋으셨거든요. 청력 아. 문제로 그 문제를 통해서도 낮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그 외에 다른 사정을 본다면은 치매 임상 척도 1단계로 평가되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뭐 지금 다른 그 외에 다른 사정 예를 네, 들어서 뭐 어떤 법률 행위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본다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뭐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사안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지금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망인은 돈 관리나 은행 업무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진행된 치매가 맞는데 네. 사회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바둑을 두셨나 봐요. 아. 바둑도 두셨고. 아, 그렇게 바둑 두는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것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그럼요. 있군요. 그냥 어떤 판단 없이 그 다음 수를 읽어가면서 바둑을 두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것 음. 같고요. 그 외에도 이분은 장기요양급여에서도 5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건데 사실 5등급은 장기요양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거든요. 어. 그리고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은 그 징여 당시에 딸과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이 네.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의 용도를 기재하면서 발급받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어떤 본인이 행동하는 법률적 사회적 평가에 대한 것을 음. 전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음.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나 가져가셔야 될 것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어떤 증여를 하시는데 설령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길 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좀 법률적인 어떤 행위, 예를 들어서 은행 가서 돈 관리를 하신다든가 바둑을 두는 모습, 그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업무를 보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거나 사진을 찍어 두거나 영상을 촬영해 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부모님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도 있겠다는 그럼요. 생각이 미리 드네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부분은요. 혹시나 분쟁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도 법원에서 다 하나하나 보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정인자님이 네, 의사에 따라서도 소견이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천민지님이 치매로 모든 기억을 잃게 되면 남은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건강할 때 미리 상속 문제를 준비를 해야겠어요. 항상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변호사님? 맞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어, 이 지금 징역계약이 유효가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추가적인 코멘트는 더 없으신 네, 거고. 요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면 이제 주변에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준비를 한다라는 게 이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시 정황이 매우 중요한데 이 네.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딸한테 뭘 준다라는 걸 당시 배우자에게도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다라는 정황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뭐 어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게 줬다라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이 구두로라도 또 주변 가족에게 얘기해 왔던 대로 진행됐다라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었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는 네, 점도 이건 치매가 심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네, 모습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니까요. 청취자분들 좀 팁으로 이게 좀 뭐 팁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그걸 촬영해 놓을 정신이 사실 네. 있기도 어렵겠지만 혹시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자료들을 모으시거나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생각보다 참 많이 있는 사건인데 마음은 좀 아픈 사건이에요. 이 네. 사건은 이제 망인께서 돌아가실 때 만 91세셨어요. 아, 2018년 8월에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이 소송을 진행한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었습니다. 네. 피고는 망인의 동생과 그의 며느리, 그러니까 즉 조카 며느리한테 한 돌아가시기 1년 정도 전에 본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모두 마쳤고 본인의 친동생 명의로 그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등기까지 격려한 사안입니다. 상속인 지위가 아닌 사람들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이 음. 아닐까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렇죠. 자녀가 있는데 네. 동생도 아니고 동생의 며느리 며느리까지. 에게 소유권을 넘겨놨다는 건 좀 상황상 이상하죠. 네. 이 사안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의 치매 상태가 중증에 해당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음, 이 판단을 하면서 이제 법원에서는 또 다른 이제 정리된 판단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치매 판단에 있어서 개별 사안에서 치매로 인한 의사 능력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첫 번째, 진료 기록이나 감정 결과 등 정신 상태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살피고 두 번째는 법률 행위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았거나 의사 무능력으로 볼 만한 정신 감정 진단서를 발급은 받았었는지 그 경우에 해당 법률 행위와의 시간 근접성은 어땠는지 음. 해당 법률 행위의 성질이나 내용 또 구체적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 법률 행위의 동기나 결과의 합리성은 있는지 즉 이 사안처럼 상속인이 있는데 조카 며느리에게 땅을 줄 그런 동기나 어떤 상황은 특별한 상황이 존재했었는지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살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판단 능력이 감퇴한 고령자의 보호라는 정책적 고려 필요성도 고려해야 된다. 즉 이 노인분이 이런 판단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이제 저희가 후견적 입장에서 그런 정책적 판단도 일부는 가미된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안에서는 이 법원의 이제 F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도 있었고요.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종합해서 여러 가지 인정된 사실들을 볼 때 망인은 이미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발현된 후 그 증상이 점차 악화되다가 네. 이 사건 징역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징역 계약을 체결한 행위의 일상적 의미와 그 법률적 의미 효과에 대해서 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야, 이렇게 이 증여계약에 대한 어떤 일상적 의미 또 법률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네. 이분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 91세. 물론 네. 정정하신 어른도 많으셨지만 이분은 10년 전부터 이미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고 생활해 오고 계셨어요. 음, 그리고 사망하시기 전까지 입원 치료를 또 받고 계셨습니다. 네. 이 병원의 담당 의사의 진단서에는
망인이 치매로 인한 심한 인지장애와 언어장애를 겪고 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고요. 또 망인에 대한 의무 기록을 살펴보면 인지장애로 행동 조절이 안 된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어요. 네.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은 가족이 와도 못 알아봤다.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해드렸다. 이런 기록도 있었고요. 네. 날짜, 장소, 시간 개념도 없었다. 이런 음.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셨네요. 예. 그리고 치매 간이 검사에서 치매 말기 상태로 판단됐고요. 네. 매일 이루어지는 회진 시 진찰에 의하면 또 그 인지장애나 언어장애가 매우 심했고 여러 가지 뭐 고난이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음.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증여의 의미를 이해하기 좀 어려운 어려웠었죠.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네. 그 당시 이제 원고 소송 수개인 등 망인이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이 피고들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다른 이해관계인을 그 증여 과정에서 전혀 참여시키지도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상속인이 별도로 있었다고 하니까요. 원고의 소송 수기인의 청구에 따라서 결국 망인이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결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이 망인의 증여 당시의 상태가 중증 치매 단계였다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지금 성년 후견이 게시가 됐다는 거죠. 네. 그럼 이 심판 결정에서 이미 이 돌아가신 그렇죠. 분이 정상적으로 지금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점이 인정이 이릉됐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 증여계약은 무효로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등기 넘어간 거 다 말소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너무 의도가 좋지가 않아요. 너무 죄질이 나쁜 것 같아요. 이거 형사적인 처벌도 그렇죠.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관련 사건들에서 형사사건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다수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제가 형사사건이 직접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요. 만약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유죄 판단이 이루어졌을까? 특히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형사처벌을 위해서 입증하는 정도는 이제 법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만큼 유죄 입증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라고 해서 아니면 비록 그 유죄 의심이 든다고 해서 언제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상황을 또 네. 봐야 되는 또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의심이 돼도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형사처벌이 훨씬 더 입증이 네, 까다로우니까요. 맞습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조하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이 늘 월요일이면은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신데요. 이혜란 님이 오늘도 두 분의 유쾌한 목소리로 하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이혜란 님, 기분 좋은 문자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합니다. 박선영 님이요. 이분, 또 뭐 너무 기분 좋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좋아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너무 통통거리는 예쁜 목소리라 궁금해서 반디에 보는 라디오로 보는데 두 분 다 너무 예쁘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20대 후반. 와, 우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도 변호사시면 공부도 많이 하셨을 텐데 치매 얘기 요즘 했는데 늘 필요한 얘기들 해주셔서 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이야, 이런 칭찬 인심이 어떡하죠? 후하십니다. 그렇게 너무 후하신데요. 네, 박서연님 감사합니다. 20대 감사합니다. 후반으로 봐주신다니 아마 화질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지는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너무 기분 좋고요. 조윤성 님이요. 이분 문자도 재밌어요. 조아영 변호사님은 SNS 댓글에 좋아요만 누르실 것 같아요. 이름처럼 해주셨는데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조하영 변호사님입니다. 그래도 조하영 해주실 것 같네요. 김인자 님이요. 요거는 상담 질문이에요. 사망 전에 망인 몰래 증여받은 재산을 은행에 담보를 제공해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이 사문서 위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시효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여기서 법적 시효 기간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질문은 공소시효를 묻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데요. 아마 이런 사문서 위조 행위를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걸 이제 고소하려고 하는데 늦은 게 아닐까 이런 취지로 물어보셨다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나면 뭐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기가 어려우니까요. 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또 이세정 님이 질문을 주셨어요.
영화에서 보면 미성년자가 법정에서 증인에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의 증언도 의사 능력에 해당을 하는지, 이 경우에 몇 세 이상이면은 이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 이거는 형사 재판을 얘기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이 증인의 능력하고는 그러니까 증인의 능력하고 뭐 네, 의사 능력하고는 딱 네, 맞는 것은 아닌데요. 네. 어린이의 증언도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에 명백히 나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 무능력자나 형사 미성년자 뭐 등등 이 나이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음,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음, 말씀드린 것처럼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어린 경우에도 의사 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그 이후에도 또 나이만이 아니라 다른 걸 고려해서 또 의사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네.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이고 또 형사 법정에서 네. 증인, 물론 요 질문이 뭐 민사 증언일 수도 네. 있겠지만 형사 법정에서는요, 어, 증인 자격을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분도 원칙적으로는 증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영화 속 법률 이 백세희 변호사님 시간에 다루었던 것이 있는데 오디오 이지식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정님께서 만약에 형사법정을 질문을 하신 거라고 하면 그 오디오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언 자체에 대해서는 의사 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점 형사법정에서 그렇고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나 드라마에 흔히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부모님 인지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걸 이용해서 이 자식들 중에서 부모님 손 이렇게 잡고 막 사인하게 맞아요. 만들고 이런 장면도 우리 영화에서도 보지만 실제로도 그런 경우들 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안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의심이 드는 사례에서는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실형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무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사건에서는 입증 정도가 좀 중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먼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되었으나 무죄가 된 사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사문서 위조나 동행사죄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을 거쳐서 기소까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음, 내용은 이제 피고인은 그 B 그러니까 그 78세의 어머니신데요. 어머니의 아들로 B는 증세가 점차 심하다는 치매를 앓고 있어 2019년경에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의사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 엄마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그 아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할 마음을 먹고 법무사 사무실로 어머니를 데려가서 어머니로 하여금 확인 서면에 이렇게 어떤 글자를 기재하게 하고 음. 또 마치 그 엄마가 본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다 동의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증여계약서 작성 후 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이 부분이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라고 하는 것은 이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하고 그걸 썼다는 네,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사문서 위조하려는 사람들은 다 쓰려고 행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는 사람들은 이 동행사죄, 그러니까 사문서를 행사했다는 죄도 같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런데 법원이 아들을 무죄로 봤다고요? 맞습니다. 피고인의 모 B가 치매를 알아왔고 급격히 악화돼서 치매가 간이 검사에서 8점, 그러니까 30점 만점인데요. 8점을 받는 등 의사 판단 능력이 상당한 정도 저하되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법원은 또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여러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니 반드시 의사무능력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음, 판단을 했는데요. 거기서 고려된 사정들을 한번 말씀드리면 이 피고인의 모 B는 그 징역 당시까지 노인 일자리 환경 정리 업무를 하고 일을 있었는데요. 하셨군요. 네네. 일자리 담당 공무원은 B에게 특별히 치매 증상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짧은 대화 무리 없이 했고 의사 판단 가능해 보였다라고 음,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그 B의 간이
치매 검사 점수가 8점으로 측정은 됐지만 네. 그때 당시에 간 기능 이상, 급성 담낭염 등으로 쓰러지셔서 입원 치료를 받은 직후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이 점수만으로는 치매로 의사 무능력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에 시행한 같은 검사에서 15점, 또 조금 지나서 해보니까 20점으로 측정돼서 20점이면 치매 의심 단계거든요. 어. 이렇게 측정돼서 기력이 회복되면서 치매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 B가 그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확인 서면 등을 직접 썼어요. 아, 직접. 본인이 네. 직접. 확인 서면에 이렇게 쓰는 문구가 있는데 네. 직접 작성했고 그 법무사는 B가 사리 분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라고 법원에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거는 치매로 징역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로 단정하기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비슷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판단을 그렇죠. 갈랐을까요? 사안은 거의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뭔가를 몰래 증여해서 등기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사안은 비슷한데요. 이 네. 사안은 또 딸이었어요. 딸이 이제 음. 몰래 단독 상속 받으려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등기소를 법무사 사무실도 가고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네. 엄마인 B의 자필로 기재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아. 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에 B라고 이름을 기재하는 부분도 피고인 본인, 그러니까 딸이 작성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날인도 당연히 이 딸이 했고요. 앞서 소개한 사안과 큰 차이점은 증여가 있었던 시점의 주변 사람들의 진술들이었습니다. 어땠어요? 뭐 간호 기록에는 뭐 병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막 나 어디 가고 싶어, 나 집에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물티슈 보면 이걸 같이 나눠 먹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등 전혀 그 조금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도 좀 어려운 정도였고요. 네. 이 C센터에서 근무하면서 B를 돌봐왔던 두 분의 네. 법정에서 증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수사기관에서부터 B가 2016년부터 여동생을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로 계절에 맞는 옷을 꺼내지 못한 거죠. 마음 아픕니다. 여름에 패딩 조끼 입고 그리고 동네를 자주 배회하고 헤매는 등 치매 상태가 이미 심했었고요. 스스로 보행하거나 식사하는 것 외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의사를 표시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렇게 증언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그리고 검사 기록지 등에서도 다 중증의 인지장애, 말기 치매 상태라고 진단이 됐었고요. 아,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이거는 치매 상태가 중증 치매 상태도 인정이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화로 인해서 사문서 위조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네. 정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다른 맞아요. 사람이 다 한 거잖아요. 그 위조죄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합당한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 당사자가 원고가 돼서 자기가 체결한 증여계약을 자기가 무효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네요. 좀 특이한 사례 같은데요. 질문만 들으셔도 치매 환자가 어떻게 본인 거를 무효라고 주장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이 사안은 이제 치매권자가 본인이 뭐 소송을 했을 리는 없고요.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제 다른 가족 이해관계인들이 이제 성형 후견 신청을 했고 네. 후견인이 지정된 상태에서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치매 환자를 원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이제 그 치매 환자분께서 이제 며느리인 피고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줬어요. 돌아가시진 않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그래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지분대로 이제 나눠줬고 딸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네. 있다가 이제 들어와서 엄마에 대해서 그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다 하면서 무효 소송을 했고 그러면서 아까 성년 후견 신청까지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 사안 무효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인 피고 C의 그러니까 며느리와 아들의 권유로 매우 수동적으로 증여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라는 네.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계속 거부하고 나 남동생한테 전화해봐야 돼. 그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상황도 진술이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 증여 당시의 상황이 이 어머님이 정상적인 어떤 의사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제 어떤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해서 딸려가듯이 했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죠. 증여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가 결국에는 안 중요할 좋았던 것 것이죠. 같은데 네.
원고가 이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본인이 날인을 하면서도 직접 서명하기를 거부해서 피고가 대신해줬던 정황도 발견이 됐다고 맞아요. 하니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기재하기를 거부를 하니까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손을 잡고 기재를 맞아요. 했던 똑같이 아까 말씀하신 네. 사안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치매, 인지장애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어떤 때 유효하고 언제 무효가 되는지 살펴봤는데 의학적 소견 중요하긴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끝으로 간략하게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네. 말씀 해주시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의사나 감정인들의 진료 기록에 대한 의견이 모두 법원 판단에 이렇게 기속시키지는 못하고 있고요. 또 의견마다 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평소 부모님의 건강이나 정신 상태에 대한 어떤 정황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준비라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 혹시 중요한 어떤 증여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인을 모두 동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후 분쟁이 없을 것이고 만약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면 인감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는 직접 하도록 하고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이름을 본인이 쓰게 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서가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해관계인을 모두 동석한 자리에서 증거를 남기고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등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고 서명도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아영 변호사 오늘도 알찬 정보와 함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